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확실히 여름 느낌이 많이 나죠? 무더운 여름을 열어줄 사이다 사연으로 오늘을 활기차게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사이다 사연은 신혼인 딸을 구박한 시모를 통쾌하게 물리친 친정아버지의 사연입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저는 톡톡사연 박주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한 아버지입니다. 얼마 전 퇴직했는데 아무래도 일을 그만두다 보니 사람들 만나는 횟수도 줄고 심심해서 여가 시간에 유튜브로 이것저것 하던 중 사연 채널을 알게 되어 여러분들의 사연을 울고 웃으며 듣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다더니 왜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가슴 찡한 사연들이 많은지 듣다 보니 제 사연도 털어놓고 싶었어요.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저의 외동딸 이야기입니다. 그땐 너무나 속상한 일이었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 이제는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네요. 먼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드려야겠죠? 저는 경기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운 좋게도 어느 정도 형편이 되는 중산층 가정이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대학도 갈 수 있었죠. 그리고 은행 쪽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포목 관련 일을 하셨는데 시장에서 장사를 도매로 크게 하셨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남인 제가 공부하길 원하셨죠. 그리고 제가 은행 들어가고 나서 신부감을 고를 때도 부모님은 기대가 크셨어요. 전 부모님의 뜻에 따라 5번의 선 끝에 서울로 상경해 2년제 대학을 나와 회사 다니던 경주가 고향인 차만 아가씨와 결혼을 올렸죠. 그리고 결혼한 지 이듬해 아내는 예쁜 딸을 임신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며 딸을 열심히 키웠어요. 자식 욕심은 더 있었지만 우리에게 자식 복이 거기까지였는지 더 이상 자식을 볼 순 없었죠. 하나뿐인 자식인지라 다들 자기 자식이 제일 예쁘다지만 정말 옛말 그대로 저에겐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애물단지도 그런 애물단지가 없었죠. 꼬물꼬물 입을 움직이며 이유식 먹던 모습이나 첫 걸음마를 떼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할 정도니까요. 딸은 밝고 착하게 무럭무럭 자랐어요. 무던한 성격인 우리 부부와 딸은 큰 문제 없이 평탄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죠. 그렇게 딸을 잘 키워내 딸이 막 입시를 끝내고 대학생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딸은 원래 외박을 하지 않고 단체 여행도 잘 참가하지 않는 성격이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과에서 행사가 있다며 자주 외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딸을 믿었기 때문에 걱정하면서 지켜봤죠. 그런데 역시나 딸은 단체로 여행을 다닌 게 아니라 남친이 생긴 것이었어요. 제 나이와 정서로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면서 외박하고 여행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지만 아내가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너무 걸고 넘어지면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딸이 숨길 수도 있다며 적당히 모른 척하고 좋게 떠보자 해서 전 딸에게 대놓고 묻지 못하고 걱정만 한가득이었어요. 아내는 내가 슬쩍 떠볼 테니 조금만 있어보라고 우리 딸이 만나는 남자라면 이상한 애는 아닐 것이라 하더군요. 그리고 아내는 며칠 뒤 딸의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은영이가 만나는 남자 말이야. 지금 군인인가 봐.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과 동기인데 지금 휴학하고 군대 갔다고 하네. 그래서 어떤 놈이래? 그냥 성실하고 착하대. 은영이가 대학 가서 힘든 일 있을 때 많이 챙겨주고 속이 깊다고 은영이는 군대 기다리고 싶다고 하더라고. 외박했던 것도 휴가 나올 때 맞춰서 부대 근처로 가느라 그랬던 모양이야. 아니, 이제 겨우 나이가 21살인데 무슨 군대까지 기다려. 그만큼 좋아한다고 하니까. 젊은 애들인데 뭐 그러다 헤어질 수도 있지. 그냥 우리가 지켜봐 줍시다. 네? 아내의 간곡한 말을 듣고 전 당장 헤어지라 하고 싶었지만 딸과 사이가 나빠질까 봐 꾹 눌러 참고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딸도 어리니 그러다 말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그놈이 첫정이라 그런지 제 딸은 그 녀석을 군대까지 기다려주고 취업 준비하는 내내 계속 만나는 눈치였어요. 나중에는 대놓고 우리 앞에서도 남친 하면서 그 녀석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취업부터 신경 쓴 다음에 조건을 잘 따져서 좋은 집안과 혼사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딸은 그 녀석에게 푹 빠져있는 눈치였죠. 전 계속 모른 척하다가 사귄 지 5년쯤 되었을 무렵
마침내 그놈을 내 앞에 한번 인사시키라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기 어려웠고 정말 괜찮은 녀석이 아니라면 이제 20대 후반인 딸이 어서 헤어지는 게 맞다 싶었죠. 은영아. 네? 네가 만나고 있다는 그 녀석 한번 밥 먹으러 오라 그래라. 너하고 만난 지 5년이 다 되어간다는데 아무리 연애라지만 어떤 놈인지 얼굴은 알아야 할 거 아니냐. 딸은 말없이 얼굴이 살짝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주말에 딸의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딸과 그 녀석의 나이 27살 때였죠. 띵동 벨소리와 함께 어색하게 자켓과 면바지를 입은 그놈이 들어왔습니다. 안경을 쓴 새님 같은 인상이었죠. 키는 제법 컸는데 피부는 하얀 편이었고 얼굴은 그냥 평범했어요. 뭐 얼핏 봤을 땐 못돼 보이거나 날려 보이진 않았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발랑 까진 이들이라 그런 류가 아닌 것은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내가 차린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다 같이 먹으며 저는 앞으로 어디 취업할 생각인지 우리 은영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그 녀석은 넉살 좋게 반찬을 주워 먹으며 대답도 잘만 했어요. 새님 같은 외모와는 다르게 말투는 남자답고 시원시원한 구석이 있었죠. 저는 그제서야 조금 그놈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예쁘게 잘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했죠. 그렇게 그놈은 우리 집에서 27살 때부터 사위는 아니지만 사위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딸은 아직 그 집 부모님께 인사드리지 못했다 하는데 그놈이 부모님이 바쁘시고 데려가면 바로 결혼 이야기 하실 거라고 결혼할 시기가 돼서 가자고 설득했다군요. 저는 부모님을 아직 못 뵀다는 게 좀 걸렸지만 오랫동안 서로 믿음 갖고 만난 사이니 둘이 알아서 하게 놔두라는 아내의 말대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서 딸은 텔레비전 액정을 만드는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였기에 전 딸이 자랑스러웠죠. 그놈은 화학계열 회사에 취직했다고 들었어요. 둘은 그렇게 대학생 커플에서 직장인 커플이 되었죠. 전 내심 이제 둘 다 직장이 생겼으니 그냥 무던하게 결혼시키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남들 다 하는 자식 취업 걱정도 결혼 걱정도 없으니 복받은 팔자다 싶었죠. 너무나 야무지고 예쁜 제 딸은 모든 것을 자기가 알아서 다 똑똑하게 해내고 있었으니까요. 한동안 딸은 취업해서 너무 좋은지 주말만 되면 남자친구 녀석과 놀러 다니곤 했습니다. 취업한 지 1년쯤 되자 작은 경차 하나를 뽑아 운전도 하더군요. 남자친구가 운전 연수도 시켜주었다고 했어요. 신나서 데이트 이야기를 하는 딸에게 어느 날 저는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할 건데? 라고 물었습니다. 딸은 안 그래도 다음 달에 준하 씨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처음 뵙는 거라 좀 떨리는데 이야긴 많이 들었으니까 뭐 괜찮겠죠. 선물로 홍삼을 사갈까 해요. 하면서 볼을 발그레 붉히는 것이었죠. 전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어 남친 집에 다녀온 그날 저녁 딸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딸은 조금 어두운 표정으로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며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죠. 달칵 맥없이 잠기는 딸의 방문을 보며 전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죠. 여보세요? 은영이니? 웬일이냐? 아빠? 저 아빠 회사 근처에 왔는데 혹시 점심 좀 사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딸과 마주 앉아 단둘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딸은 점심을 사달라더니 그다지 배가 고프지 않은지 반찬을 끄적거리다가 절 보고 말했어요. 아빠, 어제는 그냥 그렇게 들어가서 죄송해요. 좀 속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실은 준하 씨 부모님, 그중에서도 어머니가 저를 좀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전 순간 주먹이 불끈 쥐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감히 내 꽃 같은 딸을 마땅치 않아 하다니요. 제 표정이 순간 굳는 것을 보자 딸은 손살을 치며 말했어요. 그게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도 잘하고 내조 잘하는 며느리감 원하신다고. 제가 결혼해서도 회사 그만둘 생각 없다고 하니까 그게 걸리시나 봐요. 요즘 세상에 여자라고 누가 결혼해서 집에 들어왔는다고 전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그놈 엄마라는 사람은 아주 옛날식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의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았죠. 활동적이고 사회생활 좋아하는 우리 딸에겐 안 맞았습니다.
결혼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그렇게 공부시키고 좋은 회사 취직시킨 것도 아니고 너무 속상했어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것도 아닌데 한번 보자마자 그러시니 아빠 생각엔 그 집과는 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저의 굳은 표정을 보자 딸은 눈물을 쏟을듯이 눈에 한가득 머금고 그래도 그놈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오래 만난 추억이 있는데 잘 조율해서 결혼 진행해보고 싶다고 저한테 허락을 구했어요. 저는 딸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 찜찜한 마음을 안고 그 엄마를 설득한다면 너희들이 결혼 준비하는 걸 말리진 않겠지만 그 집에서 반대하거나 혹은 회사 그만두고 집에 있길 원한다면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후로 몇 개월 후 딸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하기로 했다고 아내와 나에게 말했어요. 그때 말했던 회사 다니는 문제는 어떻게 됐어? 묻는 아내에게 그 부분은 준하 씨가 부모님께 잘 말씀드렸고 내 월급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안 어머니께서 그럼 조율해서 다니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대. 하면서 딸은 잘 해결되어 다행이라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전 벌써부터 딸이 너무 그쪽 집안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어요.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고 그랬죠. 딸은 결혼 준비하느라 한동안 바빴습니다. 스드메니 식장이니 알아보고 신혼집을 알아본다고 정신이 없었죠. 다행히 전세금을 남친이 마련해 온다고 해서 전세라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우리는 혼수할 돈만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 외에 딸이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기로 했고요. 하루는 신혼집을 알아보는데 아내가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딸이 보기로 한 전셋집들이 3-4군데 있다고요. 그렇게 딸과 아내와 저는 신혼집을 알아보러 부동산으로 갔죠. 딸이 고른 동네는 딸의 회사와 30분 거리에 있고 우리 집에서도 20분이면 올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동네였어요. 딸은 하나하나 집을 돌아보면서 신혼생활이 기대된다는 듯이 즐거워하며 관리비며 옵션이며 이것저것 신나게 물어보고 수리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전 마뜩찮은 점이 있었어요. 바로 딸이 보는 아파트가 하나같이 낡은 복도식 아파트였다는 겁니다. 항상 깨끗한 신축 아파트에만 살았는데 그놈이 해오겠다고 한 전세금이 얼마 안 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뜩이나 전세인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복도식이라니. 딸이 이런 곳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다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결혼을 하면 나아지는 게 있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요. 결국 저는 딸에게 전세금이 얼마냐고 대출 얼마 받기로 했냐고 물어봤어요. 딸은 1억 4천 중에 1억 2천을 받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전 기가 막혔어요. 돈 2천으로 집을 얻다니. 그래서 딸에게 너희가 전세 얻기로 한 저 집값은 얼마냐고 물었더니 19평 복도식 아파트 가격이 1억 8천이라는 것이었죠. 결국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는 4천이었어요. 저는 돈 4천이 큰 돈이지만 그래도 딸이 복도식 아파트에서 산다면 자가로 살고 또 예쁘게 인테리어라도 해서 살길 원했습니다. 제가 이날 이때껏 고이고이 기른 자식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아내에게 제 결심을 말하고 전세 대신 매매로 집을 사고 1억 2천을 대출을 하면 나머지 6천은 우리가 대주기로 했어요. 결국 그놈은 자기가 모은 돈 2천에 1억 2천을 대출하고 처가인 우리가 6천을 대주는 꼴이었죠. 그놈 집에서는 돈이 하나도 없는지 돈 100만 원을 안 보태더군요. 그래서 딸이 좋다고 하기에 첫사랑이라고 오래 사귄 추억을 어떻게 저버리고 헤어지냐 하기에 전 알았다고 했습니다. 비록 제 딸이 아깝고 속상해서 속이 문드러졌지만 그래도 본인이 사람 보는 눈이 그 정도여서 좋다고 하는데 말릴 수 없었죠. 그렇게 딸은 신혼여행을 발리로 간다, 예식장을 고른다, 드레스샵에 간다 하면서 그 복잡하던 결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토요일 저녁, 우리 가족과 그 녀석의 가족은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로만 듣던 그 예비 시모를 만났죠. 식당은 룸으로 된 한정식 집이었어요. 제 딸은 상견례다 보니 하얀색 투피스 정장을 입었는데 제 딸이어서가 아니라 그날따라 그 원피스가 너무 잘 어울리고 예뻐 보였어요. 그런 제 딸의 모습을 보고 예비 시부도 흐뭇하게 미소 지더군요. 그런데 그런 원피스는 얼마나 하니? 백화점에서 옷 사고 그러는 거 아니지? 대뜸 예비 안 사돈 에게서 그런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전 어이가 없어서 눈을 크게 뜨고 예비 사돈을 바라봤죠. 제 눈길을 느끼자 그분은 갑자기 말이 없으시더군요. 그 후의 대화는 주로 예비 시부와 제가 나누었는데
예비시부는 그냥 날씨 이야기나 아이들 사는데 보탬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 등 제가 듣기 좋은 얘기만 했어요. 뭔가 진심이 없는 대화 같았지만 어차피 좋은 이야기하고 인사나 하고자 모인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 가족도 좋게 좋게 대답하면서 식사를 했죠. 은영아, 너 지금 우리 준아한테 물 떠달라고 시킨 거니? 훈훈한 대화가 오가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경직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날카로운 말투는 예비 안사돈이었어요. 보아하니 예비사위가 좀 챙겨준답시고 제 딸에게 물을 챙겨준 모양인데 그게 거슬린다는 투였습니다. 안사돈, 그냥 예비사위가 알아서 챙긴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전 순간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아니, 제가 보기엔 우리 아들을 시키는 것 같아서요. 안 그래도 아쉬운 결혼인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처럼 인물 좋고 직장 좋고 학벌 좋고 어디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애가 선시장 나가면 열쇠도 몇 개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안사돈, 상견례 자리에서 못하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저와 안사돈이 말을 주고받을 때마다 식당 분위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보다 못한 아내가 제 팔짱을 끼며 잠깐 나가서 바람 쐬고 오자고 했어요. 저는 안사돈의 말에 화가 많이 났지만 중요한 자리였기에 간신히 참고 일어섰습니다. 그 녀석이 안사돈 옆으로 가서 뭐라고 말리는 소리가 등 뒤로 들렸어요. 그렇게 찝찝한 기분을 안고 상견례는 끝났습니다. 딸은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눈치를 잔뜩 살폈어요.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은영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으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어떤 경우에도 널 함부로 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삼아선 안 돼. 오늘 예비시모 자리 태도를 보니 아빠는 아니다 싶구나. 아빠, 죄송해요. 그런데 준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결혼하고 싶어요. 너는 시어머니 될 사람이 너한테 하는 언행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참 속도 좋구나. 얼마나 고생을 하려 그래. 아빠,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랑 사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저와 준하 씨가 함께 사는 건데. 딸은 눈물을 그렁거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첫사랑이고 정말 첫눈에 반해 사귀자고 먼저 대쉬도 했던 사람이라고. 그 사람과 같이 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는데 어떻게 포기하냐 말이죠. 저는 딸아이의 지고지순한 마음이 그만 이 결혼을 반대하면 마음에 큰 상처가 남겠다 싶어 어쩔 수 없이 또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린 구석이 있었는데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잃어버렸을 때도 애완용으로 키우던 거북이가 죽었을 때도 그렇게 며칠을 슬퍼하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죠. 첫정이 무서운데 저놈하고 잘 안 되면 또 얼마나 괴로워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딸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하고 책임지며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언제까지 내가 그늘 노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많은 걱정을 뒤로하고 딸은 결국 면사포를 쓰고 그놈과 결혼했죠. 발리로 신혼여행을 다녀와 딸은 선물이라며 아로마 오일이며 비누며 발리 특산물들을 늘어놓고 또 제 지갑과 아내의 가방을 사왔다고 주면서 내내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여전히 사위놈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저렇게 저놈 때문에 웃는다는데 하면서 둘의 행복을 빌었죠. 결혼하고 2주인가 지나서 딸은 오늘은 시어른 생일이라며 아내에게 손수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싶다고 미역국 끓이는 방법과 불고기 잡채하는 방법을 물어갔어요. 아내가 내가 좀 도와주마 했더니 딸은 기특하게도 저도 이제 가정을 꾸렸는데 시어른 생신상을 스스로 차려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아내가 딸을 대견해했죠. 그런데 시어른 생신이라던 그날 저녁, 우리 부부가 저녁을 다 먹고 자리에 누우려는데 삐삐삐 소리가 들리고 시댁에 가 있어야 할 딸이 나타난 겁니다. 아니, 은영아, 네가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 딸은 난데없이 우리 집으로 와서는 저와 아내를 보면서 꺼이꺼이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우는 것이었죠. 전 너무 놀라 딸에게 일단 냉수 한 컵을 건네면서 진정시키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죠. 딸은 조금 시간이 지나 속이 답답한지 가슴을 탁탁 치더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내가 엄마한테 미역국하고 잡채 만드는 법을 배워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만든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시댁에서 차리는데 어머님께서 어디서 돈 주고 사왔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니 직접 만든 것 치고는 조미료 맛이 너무 난다고 그냥 사왔으면 사왔다고 해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친정어머니께 레시피 물어보고 제가 만들었다고 하니 내 손 그만 떨라고 아니면 친정엄마가 해주신 거 들고 왔냐고 하시면서 계속 제 말을 안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엔 거짓말한다고 화내시면서 거짓말하는 며느리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랑도 화가 나서 저랑 같이 나왔는데 그냥 내가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결혼 이후 첫 어른 생신이라고 잘 하지도 못하는 요리를 그렇게 해서 가져갔는데 저런 소리나 하고 애를 상처 주다니 전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저 따위 말하는 시모라면 앞으로 우리 딸을 얼마나 쥐어잡고 괴롭힐지 뻔했습니다. 전 이번에야말로 그냥 결혼을 없자고 말하고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띵동. 사위놈이었어요. 사위는 들어오자마자 울고 있는 제 딸과 화가 난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안 싸돈이 너무 경우가 없으신 것 같네. 제가 엄마한테는 다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재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한테도 더욱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생신 때 외식하고 음식 아예 만들지 않도록 하고 본가도 자주 방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위놈은 양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딸이 속상한 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싹싹 빌더군요. 전 화가 났던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남편이 그래도 제정신이면 시모가 그런다 해도 잘 막아주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죠. 저렇게 둘이 좋아하고 서로를 끔찍히 챙기는데 내가 끼어들어 사돈과 싸워버리면 아이들만 힘들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사위의 사과를 받고 그날 일을 넘어가게 되었죠. 그 후로 한동안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저도 더 걱정이 되어 수시로 딸에게 전화를 했으나 딸 역시 요즘은 별일 없이 잘 지낸다고 했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서로 적응하고 또 시모도 좀 초반에 예민했던 거라고 애써 좋게 생각했습니다. 어른인데 그래도 이젠 그러지 않으시겠지. 그 날카로운 말투며 꼬투리 잡는 행동이 내 딸을 향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계속 쓰였지만 이미 결혼했고 그 사람은 시어머니라는 점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딸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제대로 끼니도 못 챙겨 먹는다고 했어요. 집에 가면 뻗어서 잠자기 바쁘다고요. 저는 그래도 밥 잘 챙겨 먹으라고 가끔 새벽에 딸 집에 반찬하고 밥만 놔두고 오기도 하고 저녁에 딸 집 앞 맛집에서 포장한 음식만 놔두고 오기도 했습니다. 사위도 있는데 너무 수시로 들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저 부담스럽게 하지 않고 둘이 잘 살도록 지켜봐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딸은 요즘은 신랑이 아침도 차려준다며 저에게 자랑했어요. 회사 일이 새 프로젝트가 들어와 너무 바빠지니까 살도 빠지고 그래서 신랑이 유튜브 보고 요리 공부를 해 밥을 차려주곤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저렇게 잘해주니 둘이 좋아서 결혼했지 싶으면서 흐뭇했습니다. 시모 자리는 몰라도 사위는 내 딸에게 잘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위안이 되었어요. 그렇게 딸은 신혼생활에 무리 없이 잘 적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아빠. 평범한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아내와 저녁으로 생선구이를 먹고 배가 불러 잠시 산책하던 중이었죠. 난데없는 딸의 울음소리가 제 귀에 울려 퍼지자 갑자기 정신이 없었어요. 은영아, 왜? 무슨 일이야? 아빠, 어머니께서... 은영아, 제대로 말을 해봐. 도대체 무슨 일인데? 엄마, 아빠, 제발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속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제발. 너무 숨 막히는 기분이 들어요. 저는 그 길로 딸네 집에 달려갔어요. 사위는 없고 딸만 덩그러니 집 거실에 앉아 있었죠. 무슨 일인지 딸의 헝클어진 머리와 부어오른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딸의 모습을 보자 기어이 무슨 일이 터졌구나 싶었어요.
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저에게 달려들어 안겨 울더군요. 은영아, 무슨 일이야, 어? 이야기를 해보거라. 무슨 일인지, 어? 어머, 아우, 얘가 왜 이렇게 울어? 얘, 무슨 일이야? 말을 해야 엄마 아빠가 알지. 아내도 놀라서 목소리가 떨렸죠. 아내가 딸을 안고 등을 여러 번 쓸어내리며 딸을 진정시키자 딸은 그제서야 입을 떼고 말했습니다. 나 아까 시어머니한테 뺨 맞았어요. 뭐? 뭐라고? 아니,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널 뺨을 때렸단 말이야? 아니, 별일은 아니었고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어요. 그날따라 신랑이 아구찜이 먹고 싶다 그랬는데 동네에 아구찜 배달시킬 곳도 마땅히 없고 해서 오늘은 간단히 먹거나 아니면 난 퇴근이 늦으니 자기가 알아서 장 봐서 만들어 먹으라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신랑이 알고 보니까 유튜브 보면서 음식을 한 게 아니라 음식 만들 때마다 어머님께 물어봤던 모양이야. 음식 어떻게 하냐고. 오늘도 어머니께 전화해서 아구찜이 먹고 싶은데 배달시킬 곳이 없다고 장 봐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와서 아구찜을 해주셨대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잔업이 많아서 서류 정리 겨우 마치고 밤 9시가 돼서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글쎄 나 퇴근할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 문을 열자마자 어머님이 계시길래 인사드렸는데 날 보자마자 다짜고짜 남편 밥도 안 할 거면서 왜 결혼해서 내 아들 부엌대게 만드냐고 뺨을 때리셨어요. 참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결국 사위놈이 지가 먹고 싶어서 아구찜을 해먹으려 했고 내 딸은 힘들게 일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 요리하게 만들었다고 그런 식으로 며느리 트집 잡아 내 딸 뺨을 쳤다는 건데 이런 미친 여자를 봤나. 전 정말 화가 났어요. 시모가 했다는 말도 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 밥도 안 할 거면서 결혼을 왜 했냐고 하다뇨. 요즘 같은 성평등 시대에 맞벌이고 결혼할 때도 우리가 돈을 더 보냈는데 월급도 우리 딸이 사위보다 적지 않은데 그런데 제 딸이 밥까지 해야 하나요? 여러분은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여자가 집안일을 전담하고 매끼 식사를 신경 쓰는 것은 어디까지나 남자가 외벌이로 충분히 돈 벌어올 때 아닌가요? 요즘같이 잘 배우고 자기 직장 있는 여자가 왜 집안일을 혼자 다 해야 되고 매끼 남편 밥까지 차려줘야 한답니까? 저는 제가 남자인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휴 참 안 싸돈 생각이 전 알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으면 사람들의 역할 고정관념도 바뀌어야 하는데 결국 자기 아들 유리한 대로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식은 집에서 차려주는 밥 얻어먹고 그러면 제 딸은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밥 차리고 해야 하나요?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또 괘씸했습니다. 둘이 좋다고 했고 잘하겠다고 해서 허락한 결혼이지 제 딸 혼자 종종거리며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한 결혼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 막하고 함부로 구는 사람들에게 내 딸이 더 이상 상처받게 될 수 없었어요. 저는 그 길로 사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네 어딘가? 네, 저 본가입니다. 거기가 어딘가? 지금 좀 보세나. 내가 그 앞으로 가겠네. 저는 그 길로 아내와 딸을 놔두고 혼자 분기탱천해서 사돈네 집 앞으로 갔어요. 사위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오셨어요, 장인아. 퍽! 저는 사위를 보자마자 죽방을 날려버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안사돈과 사돈이 놀라서 달려오더군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렇게 행복해주겠다고 하더니 뺨이나 맞게 놔두고 이게 자네가 말하는 행복인가? 말해보게. 자네가 내 딸보다 나은 게 뭐가 있나? 그냥 내 딸이 좋다고 해서 받아준 것뿐이네. 어디서 감히? 어머, 왜 이러세요, 사돈? 사돈? 말 잘했습니다. 한번 말씀해보세요, 안사돈. 오늘 있었던 일 들었습니다. 무슨 권리로 감히 내 자식 몸에 손을 대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은 왜 하신 겁니까? 말씀해보세요. 저는 안사돈을 보고 분이 풀리지 않아 바로 따지고 들었어요. 제가 소리 지르며 화를 내자 안사돈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제대로 이유도 말을 못하더군요. 아니 사돈, 그게
며느리가 잘못한 게 있으니 제가 야단친 겁니다. 일하고 온 애가 밥까지 차려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똑같이 일하고 와서요? 같이 맞벌이를 하면 같이 차려 먹는 날도 있고 배달시킬 수도 있고 또 그냥 본인이 챙겨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왜 남자는 꼭 밥을 얻어 먹어야 하는데요? 저도 가끔 아내한테 밥 차려줍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맞벌이 시대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머 사돈, 전 그렇게 아들 안 키웠습니다. 삼시세끼 따뜻한 밥 차려서 항상 챙겨줬어요. 결혼했으니 아내가 남편 밥 차려주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래서 그 당연한 일 안 했다고 뺨을 때리는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셨습니까? 제 딸요, 귀하게 키웠습니다. 제 딸은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구한테 뺨 같은 걸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감히 안 싸더니 내 딸 뺨을 때려요? 아, 어떻게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어린 며느리한테 그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까? 폭력으로 고소 진행할까요? 저의 목소리는 계속 높아져 갔어요. 결국 안사돈과 저의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사위가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장인어른, 제가 이렇게 사과하겠습니다. 제발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한테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아니 얘가 일어나. 네가 왜 무릎을 꿇어? 뭘 잘못했다고? 남편 밥도 안 차리고 공주 노릇하면 너 부려먹은 게 누군데? 안사돈께 말씀드릴 거 없네. 나도 이제는 정말 아니다 싶네. 애도 없는데 그냥 이참에 정리하게. 저런 시부모 밑에 우리 딸 구박받으며 계속 몇십 년 살라고 난 못하네. 아무래도 이 결혼 물러야겠네. 재수가 없어서 똥발봤다고 생각하겠네. 예, 일어나. 이혼해버려 까짓 거. 아들, 네가 왜 자꾸 사과를 해? 저는 단호하게 안사돈의 고함 소리와 사위의 사과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그 자리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딸의 신혼집으로 돌아가 딸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보낸 추억, 좋아하는 마음 다 좋아. 은영아, 그런 게 소중하겠지. 젊은 시절엔 그런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단다. 그런데 말이다. 그 어떤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켜내야 될 것이 있어. 그건 바로 너 자신이란다.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넌 한없이 초라해지고 또 끝없이 밑으로 내려가야 해. 너 자신을 포기하고 시댁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그러면 네 자아가 없어지는 거야. 너 그럴 수 있겠어? 어떤 경우라도 너 자신을 지켜야 해. 남들이 함부로 굴지 못하도록. 딸은 곰곰이 제 말을 생각해보는 듯 했어요. 그 누구라도 너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짓밟으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네 인생에서 잘라내야 돼. 그리고 네 신랑이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자기 엄마가 그러는 걸 막아주지 못하잖니. 나중에 악이 생기면 그때부턴 더 심해질 거란다. 부디 현명하게 생각하렴. 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딸이 저에게 이혼하겠다는 말을 전해왔어요. 신중히 생각한 거냐? 네. 그래. 그러면 신랑하고 이야기했고? 신랑이 알고 보니까 엄마한테 요리 방법 같은 걸 물어보면서 제 흉을 살짝 봤더라고요. 회사 이야기도 신랑도 사실은 결혼하고 여자가 집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고. 결국 봐라. 그놈도 지 엄마랑 생각이 같은데 그냥 네가 좋으니까 아닌 것 같이 군 거네. 그런 엄마 밑에서 컸으니 그런 말도 고리타분한 생각을 할 수밖에. 너하고는 아무래도 맞지 않는 집안인 것 같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딸은 첫사랑 그놈과 이혼했습니다. 처음엔 합의 이혼 안 해주겠다는 둥, 누구 아들 인생 망치려 하는 둥, 위자료 내놓으라고 난리 부리더니 뺨 때린 거 진단서 끄는 거 제출하겠다고 하고 정식으로 폭력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니 그 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이혼에 있어 아주 작은 폭력이라도 법에서는 그것을 무조건 유책 사유로 보기 때문에 결국 불리한 것은 뺨을 먼저 때린 심호적이었죠. 사위는 한동안 이혼만은 안 된다고 우리 집에 찾아와 울고불고 했지만 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자네가 혹시 딸을 낳게 되면 내 마음 알 거네.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내 딸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할 순 없어.
자네 어머님 바뀌지 않을 거야. 엄마랑 평생 연 끊고 살 자신 있는가? 그것 보게. 자네는 아무 말도 못하잖아. 그런 부모가 있을 땐 자네가 연 끊지 않은 이상은 계속 배우자가 고통을 당하게 돼. 엄마 말리지도 못하고 연락 끊지도 못하고 결국엔 내 딸만 죽어나는 걸세. 그렇게 저는 제 딸을 이혼시켰습니다. 딸은 마지막까지 신랑에게 미련을 가졌지만 역시 그 미친 시모와 평생 잘 지낼 자신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생각하는데 분명 아기를 낳았다면 더 심해졌지 줄어들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딸은 한동안 힘들어하더니 다시 씩씩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집도 정리하고 본가로 들어와 합쳤고요. 요즘은 취미로 꽃꽂이를 배운다면서 꽃바구니를 만들어 집에 장식하곤 하네요. 저는 뭔가에 몰두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기쁨을 느끼는 딸의 모습이 좋아요. 마음이 편한지 딸의 얼굴이 빛나는 것 같고 더 예뻐진 것 같습니다. 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살면서 체면도 중요하고 챙길 것이 많지만 역시 건강하고 마음 편한 것이 최고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떤 인간사의 문제도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건강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딸에게 일어났던 기막힌 일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한 딸의 소식을 주변에 말하기도 민망하고 속은 답답해서 여기에 털어놔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